나는 평양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독한 운명입니다.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탈북이라는 걸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살기 힘든 북한이라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평양의 VIP 전용 택시기사, 손님들은 북한의 핵심 간부들, 지갑에 달러가 넘쳐나는 돈 많은 분들이었죠. 팁도 넉넉히 받았습니다. 백 하나 없는 제가 평양에서 이 정도 호화롭게 산다는 건 다른 인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저와는 상관없는 소리였어요. 굳이 목숨 걸고 그 위험한 탈북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탈북하다 걸리면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끔찍한 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 사전에 탈북이란 두 글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택시에 탄 단 한 명의 손님 때문에 제 평화로운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숙청 위기에 몰린 최고위 외화관리 간부. 그자가 제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왔고 저도 모르게 반역죄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도망이 아니라 탈북을 당한 겁니다. 평생 탈북을 생각조차 안 해본 평양 최고 택시기사가 한순간에 사형수가 되어버린 이 기구하고 황당한 운명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루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은 지금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듣고 계신지, 일터에서 듣고 계신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 간부가 제게 어떤 지옥의 거래를 제안했는지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강철호입니다. 평양에서 택시를 몰았죠. 그런데 평범한 택시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당 중앙위원회 외화벌이국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태운 승객들은 모두 특급이었죠. 당 간부, 외국 무역상, 가끔은 말하기 어려운 분들까지. 오늘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리성주 동무는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군요. 손에 쥔 휴대폰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예, 동무. 지금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를 훔쳐봤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리성주는 당 중앙위 외화관리 핵심 간부였어요. 저는 그를 1년 넘게 태웠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죠.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숙일 때도 그는 턱을 들고 걸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마치 도망치는 쥐처럼 보였습니다. 강 기사. 갑자기 그가 불렀어요. 예, 동무. 차 세워. 순간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길가에 세웠어요. 빗소리만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왜 그러십니까?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리성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림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명령조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손에서 땀이 났어요. 동무. 이게 무슨. 입 다물고 들어. 지금부터 난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겠네. 총구가 목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지금 숙청 대상이 됐어. 1시간 전 중앙당에서
긴급 체포령이 떨어졌지. 죄목은 뭐 중요하지 않네. 어차피 조작이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 기사. 자네도 이미 끝났어. 무슨 소립니까? 자네는 1년 동안 나를 태웠지. 내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아. 보이부 놈들은 이미 자네를 반역 협조자로 찍어놨을 거야. 자네가 나를 도와 기밀을 빼돌렸다고 조서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저 운전만 했을 뿐인데. 하지만 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의심받으면 끝이에요. 변명은 통하지 않죠? 어머니. 제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리성주가 낮게 웃었어요. 그래, 자네 어머니. 70이 넘으셨지? 평양 거주 허가를 유지하려고 자네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강 기사. 지금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 되는 거지. 수용소행이야. 아니, 그 나이에 수용소는 무슨. 그냥 총살감이야. 제발. 선택해, 강 기사. 여기서 죽어서 어머니도 죽일 건가 아니면 나를 도와서 어머니를 살릴 건가.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먼 곳에서 울렸어요. 나를 국경까지 태워다 줘. 그러면 이 돈으로 어머니를 지켜주겠네. 그가 검은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방 안에 달러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초록색 지폐가 차 안에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죠. 이게 얼마인지 알아? 10만 달러야. 자네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지. 이 돈으로 평양에 남은 내 측근이 어머니 안전을 보장할 거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거부하면 지금 여기서 끝이야. 자네도 죽고 어머니도 죽어.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시던 모습. 철호야, 넌 효자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평양에서 살 수 있단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알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리성주가 총을 거두었어요.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강 기사. 자, 이걸 받게. 그가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 보험이야. 여기에 비밀번호와 계좌 정보가 들어있어. 국경에 도착하면 이걸로 돈을 찾을 수 있지. 그 돈으로 어머니를 평생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는 소용없네. 그러니 끝까지 나를 태워야 해.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 출발하게. 시간이 없어. 저는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핸들을 돌려 차를 도로로 돌렸죠. 빗속을 뚫고 북쪽으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의 리성주는 다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죠. 그래, 강철호 택시 기사야. 그놈이 나를 도왔어. 증거? 내 차에 탄 게 증거지. 그래, 반역 협조자로 올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이미 버린 거였어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경에 가면 돈을 준다고, 어머니를 지켜준다고, 모두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앞으로만. 국경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질 때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아야 했고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두들기는 소리, 타이어가 물을 헤치며 나아가는 소리, 그리고 뒷좌석에서 들리는 리성주의 거친 숨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성주는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창밖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그가 제 뒷머리를 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요. 속도를 좀 더 내게. 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더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차가 빗속을 뚫고 더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속도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거의 도랑에 빠질 뻔했는데 그때 리성주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앞에 검문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차단기와 초소 건물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핸들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리성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그냥 평소처럼 운전만 하면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검문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인 2명이 우비를 입은 채 총을 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어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군인 한 명이 우리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군화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군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순식간에 얼굴을 때렸고 빗방울이 제 뺨을 적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시오. 군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고 피곤에 지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악천후 속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받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 사진 위를 훌쳤고 그는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요? 신의주입니다. 뒷좌석 동물을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다행히 크게 티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군인이 허리를 숙여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뒷좌석을 비췄고 리성주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리성주는 침착하게 창문을 내리고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외화벌이국 리성주 동무요. 긴급 업무차 신의주로 가는 중이요. 서류에는 붉은 도장이 여러 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쳤고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장과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만 귓가에 울렸고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군인에게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군인이 서류를 돌려주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끼익 하는 소리가 빗속에 울렸습니다. 출발하게. 리성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군인들이 여전히 서서 우리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긴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리성주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고 그마저도 빗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리성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게. 예. 하지만 신이 주는 직진인데요. 좌회전하라고 했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가 작은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더욱 좁아졌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에서 차를 향해 뻗어 있었고 가지들이 차체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계속 직진하게. 리성주의 지시가 계속됐습니다. 몇 분을 더 가자 앞에 낡은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폐창고였습니다. 지붕은 녹슬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차를 세우게.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렸고 어둠 속에서 폐창고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리게. 왜 그러십니까? 여기는. 묻지 말고 내리라고.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우비도 없이 그냥 맞았는데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리성주도 내렸습니다. 그는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차를 저 안으로 몰고 들어가게. 무슨 이유로 그래야 합니까? 제가 물었지만 리성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을 꺼내 제게 겨눴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검은 총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창고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창고 입구는 넓었지만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내부를 비추자 녹슨 철제 기둥들과 쌓여있는 썩은 나무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를 안으로 몰고 들어가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내렸습니다. 리성주가 차 문을 닫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 차는 여기 남겨두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왜 차를 버립니까? 이 차가 평양에서 발견되면 내가 도주했다는 게 너무 빨리 드러나게 돼.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나? 자네가 평양으로 돌아가려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네가 나를 도왔다가 중간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잡힌 것처럼 꾸미는 거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서 국경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저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자네는 나를 도운 공범이 되는 거야. 보이부는 이 차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올 거고
자네가 나를 도주했다가 중간에 배신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완벽하지 않나? 리성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자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게 하려고 한 말일 뿐이야. 어머니를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 자네 어머니는 이미 끝났어. 자네가 이 차를 몰고 나를 태운 그 순간부터 말이야.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자식? 저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을 든 그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우리는 흙바닥에서 뒹굴었고 빗물 고인 웅덩이에 함께 넘어졌습니다. 진흙이 얼굴에 튀었고 옷이 온통 젖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리성주가 소리쳤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총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 철커덕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나란 말이야. 리성주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리성주를 놓고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번호였습니다. 남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철호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한 사람의 억양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최 대리라고 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한의 정보기관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 번호를? 리성주가 가진 USB 메모리에 저희 연락처가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 USB를 복사해서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어머니를 구출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리성주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당신을 반역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양에는 당신이 리성주와 공모해서 도주를 도왔다는 허위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지금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USB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김정은의 비자금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확보하면 북한 권력층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 혼란을 이용해 어머니를 구출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작은 메모리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중국 쪽 압록강 건너편에 저희 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성주가 벌떡 일어나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총을 찾으러 간 겁니다. 전화는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아남으십시오. 최 대리가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뛰어가 리성주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총을 발견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몸싸움을 벌였고 창고 안을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철제 기둥에 부딪히고 썩은 나무 상자가 무너지고 온갖 소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의 팔을 비틀어 꺾었고 그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USB 내놔.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끝났다고.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고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나가자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길을 찾았습니다. 뒤에서 리성주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호, 이 자식아, 넌 죽었어.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숲속을 헤맸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어둠은 칠흑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온몸이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리성주가 쫓아올지도 몰랐고 어쩌면 이미 보위부에 연락을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방향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발밑에 흙이 질척거렸고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을 때마다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다리가 미끄러졌습니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10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난 겁니다. 강철호 씨?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남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국정원 최 대리입니다. 아까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빨리 이리로 오십시오. 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무 뒤쪽으로 가니 차 한 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타십시오. 빨리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대리도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숲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나무 사이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지만 그는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후, 살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빗물로 범벅이었고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 대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30 남짓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리성주의 USB에서 추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USB를 가지고 있는 한 저희는 당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있었습니다. USB가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어머니를 구할 열쇠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희에게 주시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는 숲길을 벗어나 포장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약해졌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중국인 노파였습니다. 최 대리가 중국어로 무언가 말하자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에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방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고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마을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옷부터 갈아입으시고요. 최 대리가 가방에서 옷을 꺼내 건넸습니다. 간단한 티셔츠와 바지였습니다. 저는 욕실로 가서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에 긁힌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최 대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리성주만 알 겁니다. 그렇겠군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제가 분석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보이부에 끌려가셨을까요? 신문을 받고 계실까요? 혹시 고문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호 씨, 최 대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소식이 궁금하시죠? 네. 제가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평양 정보망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곧 소식이 올 겁니다.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평양에 몇 명의 협력자를 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위장 신분으로 활동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 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리성주가 미리 손을 썼습니다. 당신이 반체제 인사와 접촉했고 리성주를 협박해 도주를 도왔다는 허위 보고서를 유포했습니다. 거기다 당신의 택시가 국경 근처 패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보이부 입장에서는 당신이 리성주와 공모한 반역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리성주가 일부러 그렇게 꾸민 겁니다.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모릅니다. 그들은 증거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3대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반역자의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처벌합니다.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총살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리성주를 태우지 않았다면, 제가 거부했다면 어머니는 평양에서 평화롭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 대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이 USB 안에 든 정보를 활용하면 북한 권력층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면 어머니를 구출할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뭡니까? 당신의 증언입니다. 당신이 직접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해주셔야 합니다. 리성주의 범죄, 북한 고위층의 실태,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료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북한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쉬십시오.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방,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평양은 저를 반역자로 낙인 찍었고 어머니마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게 리성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하겠다고. 이 USB로 제 증언으로 모든 걸 걸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최 대리는 밤새 USB 암호를 일부 해독했다고 했습니다. 파일들 중 몇 개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든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중국과 러시아 브로커들과의 불법 거래 내역.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북한 권력층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증언입니다. 이 자료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2시간쯤 달려 큰 도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국 서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여기가 안전가옥입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한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최 대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거실에 소파와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지도와 서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최 대리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삼각대 위에 작은 카메라를 올려놓고 제가 앉을 의자를 조정했습니다. 조명도 켰습니다. 마치 방송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녹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철호입니다. 평양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당 중앙위원회 외화벌이국 전용 택시를 몰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제가 태운 승객들은 모두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운전사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들었습니다. 비밀거래, 뇌물, 횡령, 밀수,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리성주를 태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총을 겨눈 것, 협박한 것, 어머니를 인질로 삼은 것, 국경까지 가는 과정, 택시를 폐창고에 유기한 것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리성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국경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택시를 폐창고에 숨긴 것도 허위 보고서를 유포한 것도 모두 제가 공범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정보들도 모두 쏟아냈습니다. 외화벌이국 박 차관이 중국 브로커와 나눴던 대화, 무역성 김 국장이 술에 취해 자랑하던 스위스 비밀 계좌 보이브 리 부부장이 자기 아들을 유럽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 당 선전 선동부 최 부부장이 명품 가방을 밀수입한 일, 제가 우연히 들었던 모든 것, 본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이 쉬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대리가 카메라를 끄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바다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영상과 USB 자료를 본부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협력자들에게도 전달할 겁니다. 이 정보를 교묘하게 유포하면 평양 권력층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권력층이 혼란에 빠지면 아래쪽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보이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구치소 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구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 대리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0%가 될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전송 완료. 이제 본부에서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고 저를 봤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평양의 정보가 퍼지고 권력층이 동요하고 혼란이 시작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곧 소식이 올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양의 하늘도 저렇게 붉을까요? 어머니도 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 하늘을 향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저는 최 대리와 함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발각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와 연락하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평양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그는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아줌마,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손님을 태우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저녁을 먹는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살. 하지만 이제 그 삶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강철호 씨, 최 대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평양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포한 정보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리성주가 도주하기 전에 다른 간부들의 비리 정보를 빼돌렸다는 소문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이름들, 외화벌이국 박 차관, 무역성 김 국장, 보이부 리 부부장,
이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권력층이 동요하면 아래까지 영향이 미치니까요. 특히 보위부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 부부장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 밑에 간부들이 모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들도 연루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이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혼란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그날 저녁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이부리 부부장이 긴급 소환됐습니다. 중앙당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 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리 부부장이 구치소를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가 소환되면 구치소가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럼 어머니를 본부에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양 협력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될 겁니다. 내일 아침이요? 네. 어머니의 최종 심판이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 전에 구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 대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이별하게 될까요? 새벽이 되자 최 대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전이 곧 시작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최 대리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 협력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주변을 정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7시 노트북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최 대리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구치소 경비가 평소보다 느슨합니다. 리 부부장이 소환되면서 현장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워진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이 네. 협력자가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7시 30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문 통과 완료. 내부 진입 중.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8시. 2층 복도 도착. 목표 지점 확인.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시 15분. 목표 인물 접촉 완료. 상태 양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겁니다. 8시 30분. 탈출 시작. 하지만 그 다음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보, 경비 발견, 강행합니다. 최 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각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력자가 강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8시 40분. 차량 탑승 완료. 추격 중. 따돌릴 수 있습니다. 구치소 이탈 완료. 9시. 안전가옥 도착. 목표 인물 안전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최 대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언제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까? 며칠 안에 어머니를 국경 밖으로 빼낼 겁니다. 그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구한 겁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안전가옥에서 대기했습니다. 최 대리는 본부와 계속 연락하며 어머니의 탈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멀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전국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었고 검문소마다 경비가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력자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비밀 경로를 활용했습니다. 산길과 뒷골목, 강을 건너고 숲을 헤치며 조금씩 북쪽으로 국경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네. 피곤하시지만 괜찮으십니다. 협력자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압록강을 건널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도 국경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를 맞이하러 우리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밤길이었고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둑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입니다. 최 대리가 손전등으로 강 건너편을 비췄습니다. 희미하게 작은 배 하나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둑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배가 도착했습니다. 협력자 한 명이 노를 저었고 배 안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철호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강둑에 닿자 저는 뛰어들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야위셨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철호야, 철호야.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정말,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최 대리가 말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뒷좌석에 모시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괜찮다. 내가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가 최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저와 어머니가 함께 갈 곳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대리가 준비한 서류로 간신히 출국 수속을 마쳤어요. 가짜 여권이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심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보는 동안 제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면세점의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래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 대리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역시 긴장하고 있다는 걸.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 여행객들, 가족 단위 승객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만 유일하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도망자, 추격당하는 자,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불효자. 곧 출발합니다. 서울까지 비행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최 대리가 탑승권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최 대리 본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최 대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메시지를 읽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소식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아직 무사하신 겁니까? 최 대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금 떨어진 구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수용소로 이송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는 내일 오전 10시에 최종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특별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숙청이 집행되고 모든 게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면 시간이 얼마 없잖습니까? 오늘 밤을 포함해도 고작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최 대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완전히 봉쇄된 도시입니다. 외부인이 침투하는 것은커녕 내부 협력자들도 지금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성주 사건으로 보위부가 전체적으로 긴장 상태에 돌입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포기하란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강철호 씨. 최 대리가 제 두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본부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률이 극히 낮고 위험 부담도 크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내부에 우리 협력자가 몇 명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위장 신분으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죠. 그들 중 한 명이 보위부 구치소 근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어머니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구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협력자 전체 네트워크가 노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한 분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려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곧바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리성주를 태우지 않았다면, 제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어머니는 지금도 평양의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저녁을 드시고 계셨을 겁니다. 시도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철호 씨, 제발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배고픈 시절에도 당신은 굶으시면서 제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평양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최 대리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작전을 승인받고 평양 협력자에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친절한 미소로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스마트폰을 꺼내보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모두가 평범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가더니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기체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이 뜨는 느낌과 함께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로가 실처럼 가늘어지고 강물이 은빛띠처럼 흘렀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눈빛, 거친 손.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그 손. 철호야, 엄마는 괜찮아. 넌 살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마지막 전화 통화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겁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아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이제 영영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걱정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햇살이 기체를 비췄고 창밖으로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나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오자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커졌고 도로가 선명해졌어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지했고 타이어가 땅에 닿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낮아지며 속도가 줄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승무원의 밝은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듣기만 했던 이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불렀고 적대 국가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곳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최 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바로 본부로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차는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가로등은 모두 환하게 켜져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겁니까? 서울은? 최 대리가 물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죠. 저녁이 되면 온 도시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마치 나처럼 환합니다.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의 모습인가요? 최 대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도 이런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높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주변이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본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복도가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고 벽에는 태극기와 국정원 마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또 다른 복도가 나왔고 끝에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최 대리가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인상이 강했어요. 날카로운 눈빛에 다부진 턱선이었습니다. 강철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정원 북한 담당 박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일단 앉으십시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박 팀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평양 지도와 여러 문서들이었어요. 어머니 소식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보이부 구치소는 평양 중심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외곽이지만 경비가 삼엄하죠. 하지만 우리 협력자가 그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구출 작전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박 팀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북한 내부에서 구출 작전을 펼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촉박하죠.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성주의 비자금 경로, 고위층 부패, 불법 거래네요. 이 모든 게 우리가 북한 내부를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활용해 평양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 혼란의 틈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구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혼란을 일으킵니까? 박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리성주가 도주하면서 평양 권력층이 이미 동요하고 있습니다. 누가 연루되었는지, 누구의 비리가 드러날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기름을 붓을 겁니다. 특정 간부들의 이름을 흘리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 내부가 분열되면 보위부도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추가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리성주가 언급했던 다른 간부들, 그들의 이름과 얼굴, 하는 일, 약점.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습관, 말투, 자주 가는 장소. 이 모든 정보가 우리가 평양을 흔드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그날 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몇 시간 동안 증언을 이어갔어요. 리성주가 전화로 나눴던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그들이 나눴던 대화, 택시 안에서 우연히 들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외화벌이국 박 차관이 중국 브로커와 나눴던 대화, 무역성 김 국장이 술에 취해 자랑하던 달러, 계좌 이야기, 보이부 리 부부장이 자기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까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증언이 끝났어요.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목은 쉬었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팀장이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평양 협력자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들이 이 정보를 교묘하게 유포하면 평양 권력층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보위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구치소 경비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어머니를 구출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팀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기적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평양의 하늘도 저렇게 밝아오고 있을까요? 어머니도 이 새벽을 보고 계실까요? 차가운 구치소 방에서 홀로 아들 생각을 하시면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서 그날 오전 평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본부 회의실에 앉아 박 팀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협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당 중앙위원회 내부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리성주가 도주하기 전에 다른 간부들의 비리 정보를 빼돌렸다는 소문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이름들, 외화벌이국 박 차관, 무역성 김 국장, 보이보리 부부장, 이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권력층이 동요하면 아래쪽까지 영향이 미치니까요. 보이부 간부들이 자기들 뒷조사에 정신이 팔리면 구치소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박 팀장이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전 7시입니다. 어머니 심판이 10시니까 3시간 남았습니다. 평양 협력자가 구치소 주변을 정찰 중입니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분, 2분, 3분.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7시 30분. 박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팀장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보이보리 부부장이 긴급 소환됐습니다. 중앙당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흘린 정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리 부부장이 구치소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소환되면서 구치소가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8시. 박 팀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긴 통화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당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협력자가 구치소 내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는 3동 2층 독방에 수감되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경비는 평소보다 느슨한 상태입니다. 리 부부장이 소환되면서 현장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럼 네,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협력자가 작전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뭡니까? 성공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실패하면 협력자도 잡히고 어머니도 즉시 처형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양 정보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작전 승인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본부입니다. 작전 승인합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10분입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평양에서 어머니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으니까요. 8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 대리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양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암호화 무전기입니다. 곧 협력자로부터 신호가 올 겁니다. 무전기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어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어요. 8시 45분.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였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작전 진행 중입니다. 오버. 박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수신. 상황 보고하십시오. 오버. 구치소 정문 통과 완료. 내부 진입 중. 오버.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시 50분. 2층 복도 도착. 경비 일명 확인. 우회 중. 오버.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오버. 수신. 경비 이동 확인. 목표 지점 접근 중. 오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9시. 목표 인물 접촉 완료. 상태 양호. 이동 준비 중. 오버. 저는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신속하게 탈출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오버. 수신. 탈출 경로 이동 시작. 오버. 9시 5분.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보. 경비 발견. 우회 불가. 오버. 박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강행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버. 위험합니다. 오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오버. 9시 10분. 무전기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고함 소리, 발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거기서 누구야? 북한 경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본부. 발각됐습니다. 목표 인물 보호하며 탈출 중. 오버. 저는 무전기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박 팀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무전기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 발소리, 차 문 여는 소리. 차량 탑승 완료. 출발합니다. 오버. 추격 상황은? 오버. 경비대 추격 중. 하지만 따돌릴 수 있습니다. 오버. 9시 20분. 구치소 이탈 완료. 시내 진입 중. 오버.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십시오. 오버. 수신. 이동 중. 오버.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차올랐어요. 어머니를 구했다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발짝 다가갔다는 것. 9시 40분. 안전가옥 도착. 목표 인물 안전합니다. 반복합니다. 안전합니다. 오버. 박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지시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오버. 무전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해냈습니다. 어머니를 구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평양에서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박 팀장이 다시 지도를 펼쳤어요. 이제 어머니를 국경까지 이동시켜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협력자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어머니가 무사히 한국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